길상이 조선 땅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나는 그가 목숨을 걸고 만났던 사나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돈이 아닌 조국 해방이라는 순수한 의리로 길상을 지켰겠지.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의리 덕분에 나의 심장, 나의 길상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나는 만주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들의 의리가 아무리 단단한 생명의 끈이라 해도 일본의 칼날은 돈 앞에서만 잠시 주춤했다. 나는 그들을 존경했지만 나의 방식인 냉혹한 자금력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사나이들의 눈빛 속에는 평사리의 흙이 있고 조선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길상은 전해왔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내가 만진 돈은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군들의 피를 씻어내는 물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목숨값을 대신하는 무거운 저주였다. 나는 매일 밤 내가 벌어들인 돈의 출처와 경로를 되짚으며 이 돈이 정말로 순수한 대의를 위해 쓰이는지 수백 번 확인했다. 길상이 조선에서 만난 사나이들은 무장투쟁의 선봉에 선 영웅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웅적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만주의 온갖 어둠을 헤집고 모은 더러운 자본이었다. 그 이율배반적인 현실은 나의 양심을 매일 후벼 팠고 나에게 엄청난 도덕적 고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독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었다. 나는 무장투쟁의 최전선이 아닌 재정투쟁의 최전선의 선 지휘관이었다. 그들의 숭고한 의리와 나의 냉혹한 실리가 만나야만 이 지긋지긋한 일제강점의 밤이 끝날 수 있음을 나는 알았다. 나의 손은 깨끗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방식으로 그들의 의리를 뒷받침해야 했다. 그가 조선 땅 평사리 근처의 옛 터전을 지나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그의 가슴을 쳤을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 나의 복수와 염원이 깃든 그 땅. 길상은 나의 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가 본 토지는 여전히 일제의 수탈 아래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다. 토지는 변하지 않으나 그 안은 깊어져 나의 영혼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만주에서 돈을 지키면서도 나의 영혼은 끊임없이 그 옛 터전의 슬픔을 기억했다. 그 슬픔이야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었다. 나는 길상의 눈에 비친 고향의 슬픔을 읽으며 나의 투쟁이 개인의 복수를 넘어 민족의 해방이어야 함을 다시 다짐했다. 나는 눈을 감으면 여전히 평사리의 그 드넓은 땅을 보았다. 최참판댁의 토지가 아닌 조선의 민중의 피와 땀으로 젖은 토지였다. 그 땅은 이제 일본인 지주와 마름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길상이 보고 온 조선의 농촌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그의 보고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채찍 소리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의 투쟁은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해방 후 조선에서 토지를 민중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다. 나는 만주에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자본을 통해 언젠가 해방의 날이 왔을 때 조선의 모든 수탈된 토지를 되사고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역사적인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나의 가슴에 새겨진 옛 터전의 슬픔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백정내 식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전언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의 헌신은 그 어떤 부르주아의 기부금보다 순수하고 고귀했다. 내가 만주에서 온갖 더러운 돈을 만져가며 자금을 모을 때
그들은 순수한 생명을 걸고 길장을 숨겨주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해방된 나라에서는 나의 아들이 이들 백정네 식구와 차별 없이 어깨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재력은 이 가장 낮은 곳의 헌신을 보호하고 그 결실을 맺게 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만주의 돈주를 관리해야 했다. 그들은 나의 토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었다. 길상이 깊은 산을 타고 북으로 향하면서 스스로가 원래 산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보고는 나의 심장을 멈추는 듯했다. 그는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문명과 예술을 사랑하던 나의 길상이 생존을 위해 산짐승처럼 움직여야 했다니. 그러나 그 원시적인 생존력이야말로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그를 만주의 사업가로 만들었지만 조선에 사는 그에게 투사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가 돌아와 나의 품에서 다시 따뜻한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시대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투쟁은 곧 나의 투쟁이었다. 그의 생존력이야말로 내가 가장 절실히 의지하는 희망이었다. 내가 보낸 동행들이 국경에서 길상을 맞이했다는 보고를 받을 때까지 나의 불안은 단 한순간도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돈으로 생명의 방패를 만들었다. 돈은 곧 정보였고 돈은 곧 그들의 안전이었다. 이 동행들은 나의 눈이자 귀였다. 그림자처럼 길상의 앞뒤를 호위하며 일제관원의 눈을 속이고 국경의 차가운 강물을 넘게 한 것은 나의 치밀한 계산과 그들의 죽음을 불사한 충성이었다. 나는 만주 사업체의 모든 재산을 걸고 이 귀환을 추진했다. 내가 만약 붙잡힌다 해도 이 동행들이 길상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비상 통로를 확보해 두었다. 나의 삶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은 길상과 조선을 위한 차가운 도구였다. 길상이 무사히 국경을 넘기 위해 동원된 동행들은 만주의 밤을 사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나는 이 작전 하나를 위해 만주와 조선을 잇는 밀매 조직, 일본 관원들에게 매수된 이중첩자, 그리고 국경 수비대의 약점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갔고 단 하나의 톱니라도 엇나가면 길상의 목숨뿐 아니라 내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사업과 독립 자금의 통로가 폭로될 위험이 있었다. 나는 이 작전을 귀로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그 전모를 알지 못하게 했다. 매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길상이 발을 디딜 때마다 내가 움직인 자금의 액수가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모든 위험과 투자가 길상이라는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 귀로는 단순한 귀환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도박이었다. 나는 그들의 충성과 나의 돈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길상이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제야 나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옛날 평사리의 귀마동을 보았다. 길상이 편안한 얼굴로 말을 타고 돌아오는 환영.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염원의 실체였다. 만주의 황무지 속에서 나의 영혼은 끊임없이 평화로운 조선과 돌아온 길상을 갈망했다. 그러나 꿈이 깨고 나면 나는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나의 품에 안긴 길상은 이미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돌아왔다. 꿈속의 귀마동은 영원히 현실이 될 수 없는 나만의 가장 아픈 안식처였다. 길상이 돌아온 후에도 만주에서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발밑에는 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주구의 무리가 들끓었다. 그들은 일본 관원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인들의 일거수투족을 감시하고 나의 사업체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다. 독립운동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이들 자기 파괴적인 배신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다시 쫓았다. 그들을 제거하는 일은 나의 사업을 지키고 독립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우선적인 임무였다. 결국 나의 사업체 내부의 한 주구가 일본 관원에게 정보를 흘려 우리가 덫에 걸리는 위기가 발생했다. 자금의 일부가 노출될 뻔했고 길상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조금의 동요도 보여서는 안 됐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위기 앞에서 나는 더욱 냉정해졌다. 즉시 모든 자금의 흐름을 바꾸고 노출된 동지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나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결단력만이 그 덫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만주의 투쟁은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는 생과 사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덫에 걸린 순간은 새벽 3시, 나의 신복 중 하나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는 급보를 받았을 때였다. 나는 그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관리하는 독립 자금의 핵심 경로를 발설할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길상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다. 나의 첫 번째 명령은 체포된 신복이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계좌와 사업 기록을 단 30분 만에 지우고 위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고문의 잔인함은 인간의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신복을 지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수많은 동지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이 위기를 통해 나의 조직 내부에 숨어있던 또 다른 주구를 색출해냈다. 그 배신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냉혹하고 잔인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거대한 민족의 해방 자금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덫을 오히려 내부의 적을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나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은 동지들에게 최서인은 곧 만주의 철벽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길상이 귀환한 후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북간도 용정촌 근처의 묘양산 북변에는 독립운동 중 쓰러져간 동지들의 무덤이 있었다. 그들의 묘는 고독했지만 마치 평화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묘 앞에서 길상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살아남아 이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생존 이유였다. 이 죽음 속의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만주의 사업가로서 매일 겪는 경랑 속에서 잠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평화였다. 길상은 돌아왔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조선 땅에서의 고난과 만주에서의 투쟁이 남긴 침묵이 있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없었다. 그는 말 대신 거칠어진 손과 깊어진 눈빛으로 조선의 비참함과 자신의 투쟁을 나에게 전했다. 나는 그의 굳은 어깨를 끌어안고 그의 모든 상처를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역할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투쟁의 동지였고 그의 목숨을 지탱하는 재정적 기둥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임무와 사랑을 확인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길상은 돌아왔지만 그는 내가 기억하는 평사리의 순하고 다정한 길상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밤의 강물처럼 어둡고 그의 몸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며칠 밤을 한 방에서 보냈지만 육체적인 재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만주에서의 사업 확장과 일본 관원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야기했고, 그는 나에게 조선 남도의 굶주린 민중들과 목숨을 걸고 자금을 옮겼던 고독한 여정을 전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돈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밤잠을 설칠 때마다 나는 그의 곁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살아남았다는 확신을 주었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간절한 사랑의 언어였다. 나는 이 침묵 속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시대적 사명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길상과의 재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목도리를 두르고 온 낯선 여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길상의 조선 내 활동과 관련된 인물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읽었다. 조선 땅의 잔인한 투쟁이 여기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의 사업가적 직감은 그녀가 단순한 연락책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나는 즉시 그녀의 배경과 길상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만주의 평화는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길상과 그 여자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은밀했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나는 질투보다는 불안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조선에서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했고, 길상이 언제든 다시 위험 속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경랑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나의 재산을, 나의 삶을, 나의 남편을 독립운동에 바쳤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고독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상이 서울로 떠나기 전 용정촌 하늘의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은 마치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불꽃처럼 처절했지만 동시에 곧 다가올 어둠을 예고했다. 나는 길상이 조선으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것을 예감했다. 해가 저물 듯 조선의 희망도 일시적으로 저물어갈지라도 나는 다시 떠오를 아침을 위해 만주에서 재정의 태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아들 황국은 나의 집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길상의 투쟁을 존경했지만 내가 돈을 모으는 냉혹한 방식을 비판했다. 황국의 고독은 이념에서 왔지만 나의 고독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에서 왔다. 그는 송장환의 순수한 이상을 좇아 점차 나의 곁을 떠나려 했고 나는 그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희생은 결국 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깨달을 때 나는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독을 느꼈다. 황국은 나의 사업체를 피로 물든 자본이라고 불렀다. 그는 순수한 이념, 만국의 노동자가 해방되는 공산주의 이상을 믿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돈이 무장투쟁의 총알이 되는 것은 지지했지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일본 자본과 위태로운 거래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총알이 없으면 이념도 없다고 수없이 설득했지만 황국은 썩은 자본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의 순수한 눈빛은 나를 찔렀고 나는 어머니로서 나의 방식이 아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고통을 느꼈다. 황국은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쌓아 올린 재산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했다. 그 자유는 곧 나의 부인이었다. 길상마저도 나의 방식이 유일한 실리적인 길임을 인정했지만 황국은 아니었다. 그는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은 이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의 이탈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졌고 어머니로서 나의 삶과 투쟁이 아들에게 무거운 굴레가 된 현실이 가장 괴로웠다. 그의 고독은 나에게 전염되어 나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길상이 서울로 떠난 후 나는 만주에서 잠시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났다. 평사리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던 동지들, 나를 도왔던 옛 타인들의 소식을 접했다. 그들의 안부는 나에게 잠시나마 인간적인 위안을 주었다. 만주에서의 냉정한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삶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이유였다. 내가 가장 냉정해져야 했던 순간은 나에게 빌부터 이익을 취하려다. 결국 낭패한 주가비의 몰락을 보았을 때였다. 그는 재물을 탐하다 일본 관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 나는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돈이란 냉정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차가운 교훈을 얻었다. 나는 길상의 투쟁을 위해 이 돈을 신처럼 다루어야 했다. 나의 눈빛은 조금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육체는 강철 같지 않았다. 만주에서의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은 결국 나에게 발병이라는 형태로 찾아왔다. 고통 속에서 나는 잠시 인간적인 나약함을 느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길상을 돕고 누가 자금을 지키겠는가. 나의 의지력은 육체의 고통마저 잠재웠다. 이 발병은 나에게 내가 인간임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내가 투사로서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채찍이었다. 길상이 잠시 만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 황국과 이념적으로 충돌했다. 길상은 실리적인 무장투쟁을, 황국은 순수한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 나는 그들의 부자관계가 아닌 투사들의 대립을 지켜보아야 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냉정한 리더였다. 나는 두 남자의 고독과 이상을 모두 이해했고 그들의 엇갈림이 이 시대의 비극임을 알았다. 길상과 황국의 논쟁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길상은 지금은 총과 돈이 가장 시급하다. 이상은 해방 후에 펼쳐야 할 사치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피를 흘린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잔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국은 길상의 말을 수단에 매몰된 기회주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아버지가 가져오는 피 묻은 돈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총 가진 자들의 독재가 될 것입니다. 민중의 해방은 그들의 각성과 이념의 순수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황국의 목소리는 젊음의 열정과 송장환에게 배운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대립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들의 대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끼어들었다. 황국아, 아비의 투쟁은 너를 위한 발판이다. 그 발판마저 부정하면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길상, 당신의 희생과 돈이 황국의 이상을 지킬 것이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칼이다. 나는 나의 역할이 다리가 되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길상의 냉철한 실리라는 다리와 황국의 뜨거운 이상이라는 다리. 나는 그 두 다리를 이어주는 위태로운 교량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념적 대립은 단순히 한 집안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 후 조선이 걸어야 할 운명의 갈림길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 예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비극적인 목격자였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길상이 잠시 머물렀던 만주의 집은 그가 떠난 후 다시 폐가처럼 쓸쓸해졌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빈 방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텅 비는 듯했다. 나는 겉으로는 강인한 여주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운 아내일 뿐이었다. 이 쓸쓸함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운명의 대가였다. 나는 이 고독 속에서 길상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나는 길상과 황국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위해 한밤중에 홀로 밤길을 나서는 일이 잦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동지들의 안전을 점검했다. 밤길은 나의 투쟁의 공간이었다. 나는 이 밤길에서 나의 모든 비밀과 나의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 길상과의 짧은 재회에서 나는 다시금 정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에 굴복했다. 나는 길상이 떠난 후 그를 향한 절절한 연모 때문에 때때로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정이야말로 나의 투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였지만 동시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이 정을 버릴 수도 완전히 가둘 수도 없었다. 길상과의 재회는 마치 소나기 사랑처럼 짧고 격렬했다. 우리는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었기에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쏟아내야 했다. 그 격렬한 만남은 나에게 생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지만 그가 떠난 후의 고독은 소나기가 지나간 후의 허탈함처럼 더욱 깊었다. 길상이 다시 조선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서로 면대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운명을 확인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희망을 걸었고 그는 나에게 그의 모든 생명과 충절을 바쳤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었다. 나는 이 운명을 마주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길상에게 맹세했다. 다음 편 토지 2부 사건에서 이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진다.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와 함께 해주십시오.